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2회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회의는 2030년 동북아 미래 전망입니다. 저는 김용균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번 패널에 대단하신 학자들과 함께 의장으로 수행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동북아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와 토론을 고대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형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그럴듯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6개국이 2030년경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미래 간의 갭이 존재한다면 어떤 정책을 여러분들은 추천할 만한 것들이 이 날들을 위해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질문 방법으로 미래는 설계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질문은 단지 우리가 몇 가지의 장애 구조나 방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몇 가지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몇 가지의 구조적 요인들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고 따라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책적 대응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통찰력을 이 지역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훌륭한 학자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학자들은 특히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보안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들로 누구에게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5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먼저 참석한 5명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유재광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있고요. 한국 미래에 대해 3가지 점에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크리스 휴즈 워릭 대학교에서 왔고요. 보안 환경,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안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 국동연방대의 아르티엄 루킨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러시아 관점에 대해서 의견 공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시아유 푸 미국 네바다 대학교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캇 캐스트너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영내의 외교안보 태세에 대해서 예측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5분의 발표가 있은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4분의 한국분 교수님들을 모셨고요. 한국 학계에서의 떠오르는 별, 안보 분야의 전명한 인사분들하고 소개를 감히 드리겠는데요.
토론을 통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좀 더 자유롭게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call on Professor 그럼 이제 유재광 on his 교수님 thoughts about 모시도록 Korea's 하겠습니다. perspective on the future. 네, 미래에 관한 한국의 관점 말씀해 주시죠.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동료분들과 또 청중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하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개 다른 시나리오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미래이고 두 번째는 가장 선호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치학이나 국제관계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미래 연구 또는 미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양한 도구와 수단들을 활용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도래하는 미래를 두 가지 유형의 미래로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미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두 번째는 선호하는 또는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 가장 가능한 개연성이 높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바람직한 동북아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2030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능한 미래, 제가 식별한 가장 가능한 미래와 가장 바람직한 미래 간의 간극이 큽니다. 저는 미래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두 가지의 미래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측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가장 가능한 미래 2030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관점입니다. 제 전망은 보다 불안이 커지고 지속적인 군사 갈등이 커지면서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제 전망 또는 예측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북한 간의 분쟁의 군사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무대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국과의 동북아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안보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세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개 강대국 간에 어떤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미 간 군사적으로는 갈등을 서로 빚고 대결 국면에 돌입하면서 핵심적인 민간적 사안, 즉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 강대국이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사 갈등에 돌입할 가능성이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증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협에 대한 인식, 즉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이 인식이 보다 악화될 것입니다. 이들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한국과 또 일본과 협력해야 되는 미국 측의 이유인 이런 3자 구도, 3자 간의 협력
또는 이런 반준 동맹 관계로 인해서 영내의 중국 견제 세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불안이 증폭되고 군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영내 국가 간 2030년이면 더 고조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한 동북아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 가장 선호하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즉 제가 보고자 하는 조만간 보고자 하는 동북아에 선호하는 미래가 무엇일까요? 그 시나리오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제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학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다자안보 체계를 통해서 안정이 확보되는 미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미래가 정말 동북아 지역에서 바람직한가,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민들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미래가 무엇인가. 이것은 신문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안정입니다. 일부 국제 제도를 통해서 확보되는 안정이고, 이런 국제관계라 하면 이를 다자 안보 체제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미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후쿠야마가 주장했듯이 저와 100% 공감하였습니다. 가장 가능한 해법은, 즉 동북아 지역의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 특히 동아시아에서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문제나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견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가능한 해법은 이러한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자 안보 체제가 형성된다면 동아시아국은 안보 결핍의 문제, 부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 6자 회담 참여국들이 모여서 이러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또는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 안보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동아시아 또 동북아시아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떠한 미래를 원하는가, 동북아 지역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다자안보 체제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자안보 체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행동 강령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가 논의되고 커뮤니케이션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자 회담국 간의 이러한 협의 체제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국제협력 과목의 일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가능하다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동 안보에 대한 서서가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 체제는 건설주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자유주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6자 회담국들 평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제도들을 활용하여 육자 회담국들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도전 과제입니다. 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미래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정책 제언을 미래 한국 지도자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래의 위험한 장소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감한 양자 사안은 제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함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양자 사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왕복 외교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당사국들 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예를 들어 다자 회담이나 회의를 어떠한 제도로 전환시켜서 육자 당상국들이 공통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가지의 정책 제언을 한국 지도자들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4개의 시나리오 중에 1번과 2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정치 지도자들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북아 지역이 바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도 위태로운 곳이지만 동북아는 제 생각에 가장 위태로운 장소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언은 물론 매우 어렵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민감한 양자 사안, 특히 영토와 관련한 사안들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공통 분야를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문제도 있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범죄, 경제 문제, 공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의 관심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적인 행동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민감한 그런 사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 관점에서 본 미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 또 열정적으로 이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휴즈 교수님이십니다. 영국에서 접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본의 관점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휴즈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이 이미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 간에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바람직한 시나리오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런 간극들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이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헤게모니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는 선한 헤게모니였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헤게모니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안보의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고 미군의 해외 전진 배치 그리고 미국 중심적인 동맹 체계가 유지되고 공공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나 자유제도를 제공하게 되고 그 중국의 이런 수정주의 같은 것도 이러한 헤게모니를 통해서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후, 이후 계속해서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었습니다. 전후 현상을 유지하는 대국으로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옵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다 자유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제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모습입니다. 미국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나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안보다자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가 진보되고 일부 중국의 정치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경제적인 통합을 영내에서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그리고 자유적인 노선을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세안 형태의 다자제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 일본이 선호하는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일본 헤게모니 시나리오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게모니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두 번째의 특징들이 미국의 하락을 막으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극성 경쟁 구도 시나리오입니다. 상대적인 미국의 또는 절대적인 패권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영내에서 양탈적인 경제적 패권주의가 발생을 하고 공공재에 대한 제공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지원 패권국으로 부상하려고 노력하고 공공연하게 미국과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안보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또 중국과의 이런 균형 전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도 일본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중국 중심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완전하게 입지와 영향력을 잃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패권이 확장되고 이것은 분명 현 궤도에 있어서 일본에 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일본과 영내 국가들은 중국에 편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 있어서 일본의 안보와 관련한 이해가 크게 저해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등 구조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이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본, 시나리오 1을 선호하지만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효용성은 있지만 완전하게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맛보기를 합니다. 즉 분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 내 국가 안보 역량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과 제도를 구축하기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간 여전히 주된 능력은 시나리오 1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투자하고 이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영내 미국의 경제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보이는 격차를 메우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공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율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주된 노력을 일본이 앞으로 취해서 이들이 선호하는 미래 또 이들의 가능한 미래 간의 간극을 메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스 교수님, 일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개 다른 각기 다른 시나리오 간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이런 분산 전략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분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모든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기회를 여러 다양한 가능한 옵션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휴스 교수님께서 잘 발표하셨습니다. 일본의 관점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알티엄 루킨 러시아 국동연방대 교수님을 모시고 러시아 관점에서 동북아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둡다라고 봐야 것 같습니다. 2030년 동북아의 가장 가능성 높은 전략적 미래라고 하면 매우 어두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국 간 전쟁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인데요. 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PPT 파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북아의 가장 가능성 높은 전략적 미래에 대한 저희 예측은 안타깝게도 어둡다입니다. 강대국 간 전쟁 위험이 2030년이 되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현재까지 윤곽이 잘 드러난 장기적인 트렌드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의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의 라이벌이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인데요. 군사 충돌로 이어지는 대립으로 전 지구적 재앙이나 특히 핵무기 사용 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대 초가 되면 중국이 동북아에서 군사 능력에 있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거나 완전히 없앨 것으로 보고요. 중국이 대등한 군사력 확보로 1945년부터 영내에서 미국이 누리던 전략적 우위에 정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은 동북아 지역이 전쟁 예고전 상황으로 돌입 가능성이 있고요. 미, 중이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2030년대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쟁 촉발 요인 3가지가 있는데요. 큰 순서를 보면 남중국해 분쟁 격화, 두 번째 인도 중국 분쟁 시 미국이 인도 편을 드는 것, 그리고 중일 갈등 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 속 타국의 입장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중 간 군사 위기 발생 시 미국 지원에 나설 것을 보고 있고요. 한국은 미국의 공식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지만 중립을 고수하면서 군사적 충돌 상황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요, 중립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벌써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년이면 더욱더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맹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중국의 주요 전략적 동반자이고요. 또 준동맹국이죠. 그리고 북한도 뭔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식 동맹이지만 겉으로는 중국을 지지하면서 군사적 충돌은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군사 충돌 상황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유재광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자주의 체제, 상호 수용적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내의 긴장을 완화하고 라이벌과 적대감이 해소가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 미래를 모두가 바라고 있겠죠. 이것이 가장 선호하는 아시아의 전략적 미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이 돼서 경합이 또 활발해지지만 통일은 또 먼 훗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미래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미래와 가장 선호하는 미래 간 간극이 매우 큰데요. 일단 세 개의 장애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기존 패권국의 미국과 신흥 강대국의 중국 간 구조적 갈등이 있고요. 또 동북아에서의 팽배히는 민족주의를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째 문제는 동북아에서만 있다라는 문제고요. 미중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박한 과제는 일단 미중 간 충돌을 예방하는 겁니다. 미국이 변화한 현실을 인식하고 세력을 널리 확장한 중국을 수용하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패권 유지 생각을 버리고 영내에서 중국이 미국 대신 최강대국이 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방어하기 힘들어진 대만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대만이 미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어서 중국과의 평화와 수용성을 얻는 방법이 될 겁니다. 대만이 동북아의 가장 위태로운 전쟁 촉발 요인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미중 전쟁은 가능성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자간 분쟁 구도들이 있습니다. 북미, 남북, 중일, 한일, 북일 여기 있고요. 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발표의 메시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이 현실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 동북아의 안보의 미래가 매우 위급하다,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건설적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루킨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국의 시어푸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미국 네바다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가능한 그리고 선호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 동북아시아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 가장 가능한 미래가 있고 또 가장 바람직한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간극은 무엇이고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개연성이 높은 가능한 미래는 현재의 현 상태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구조일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동북아 지역에서의 변화는 있겠지만 현 상태 유지 세력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영내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군사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또 외교적인 영향력을 동북아 지역에서 유지해 갈 것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동맹이자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입니다. 세력을 얻기 위한 이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즉, 대부분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인 군사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어떤 대치 구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안보와 관련한 충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경제적 탈동조화가 미중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함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분절화된 동아시아의 질서가 있을 것이고 경제 질서에 대한 안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들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어떤 군사적인 갈등보다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또 생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인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 이것은 영내 전반적인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가능한 미래이고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선호되는 동북아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위한 선호되는 미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 비전입니다. 즉 백일몽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관련한 영향을 크게 축소시키게 되고 중국이 자신의 방식대로 대부분의 안보 분쟁을 해결하고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국 중심적인 영내 질서, 안보 질서, 그리고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중국이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일부 중국에서는 이것이 중국의 하나의 백일몽에 불과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내 차원에서 또 글로벌 차원에서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헤게모니의 비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비전이
중국 그리고 영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비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무이한 헤게모니, 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평화롭게 관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긴장도 고조화되고는 있지만 평화롭게 이것이 관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중국 클럽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내 평화와 협력이 유지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중국에서 볼 때 선호하는 바람직한 그리고 또 영내 주체들에게도 적절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다른 미래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한 축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꿈, 다시 중국의 꿈이 다른 국가의 악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악몽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꿈을 꾸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중국이 공동 지도자로서 다자 플랫폼,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플랫폼이 아닌 다자주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가 아닌 개방형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모호한 그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입지나 영향력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 내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근시일 내에 이러한 영향력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매우 모호한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보 문제 또는 갈등을 예를 들어 북한 문제, 대북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평화롭고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편으로는 억지 정책을 취하면서도 또 재확신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재확신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도전 과제와 관련해서 억지 전략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푸 교수님,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셨고 바람직한 미래, 즉 중국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미래를 헤게모니 비전과 또 현실주의적인 비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패권주의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딜레마와 같은 파급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마지막 발표자분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스코트 캐스너 교수님께서 동북아의 가능성이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국의 관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뭐 미중 간의 전쟁이 있을 정도로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대체로 부정적인 미래를 점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세를 확장할 것이고요. 중국 내 민족주의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요. 대중 강경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여전히 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북 제재는요.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고요. 북한 정권도 붕괴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내의 안보 경쟁도 지속될 것이고 북한의 위협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긴밀한 외교 공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일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정책 공조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더 기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자 간의 한미일 간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과 관련된 문제도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세계 확장의 전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뭐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의 대홍콩 정책도 보게 되면요. 대만에서는 이러한 긴장 완화라든지 더 긴밀한 관계에 여기 더욱더 떨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민족주의자들의 집권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미래는요. 긴장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강경책을 고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온건책을 고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대중, 대북, 대대만 정책 등에 대해서요.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가 정착이 되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 정리한 미래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들, 이상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대북 협상의 일부 타결로 가는 대화가 재개되고 또 개혁 지향적인 북한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내의 북한 정책도 바뀔 가능성도 높고요. 조금 더 개혁을 지향하는 북한으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요. 가장 선호하는 미래가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영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좀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미국의 주둔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국이 수용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과 중국해와 같은 안보 딜레마를 회피하면서 미중 간의 대화를 증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미일 한 3국 협력이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호하는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극화된 미국 정치 구도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권고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바이든이 유력한 대통령으로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중 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신냉전이 영내에서 발발하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이고 군사 갈등의 위험은 저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전략적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중국의 의도를 나쁘게만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나쁘게 보게 되면 안보 딜레마가 더욱더 격화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대만 해협에서 안보 딜레마는 분명히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보 딜레마를 인정을 하고 미국 관점에서 뭔가를 보장해주는 양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화약고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대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 차이나 정책은 계속해서 고수를 할 것이고요. 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육제회담과 같은 성격의 다자주의적 대북 정책을 위한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일 3국 관계 개선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경쟁적인 성격이 있더라도요. 이 협력은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양국이 이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보건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협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핵 확산 금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공통의 협력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손쉬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정책에 있어서도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 한미일의 3국 관계도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자 간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다자주의적인 접근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물론 비핵화가 목표이긴 하지만 선행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회담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반발을 사는 또 집행이 어려운 그랜드 바겐 같은 거는 정부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 토론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제 거의 확정되는 가운데 카스트너 교수님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대선 결과, 나머지 가능한 결과보다 더 희망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맹에 대한 어떤 존중도 높아지고 다자주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들었으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한국 국내 학자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토론자분들 그리고 발표자분들께서 참석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자분들 얼굴을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토론은 러시아 러킨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류킨 교수님께서 유일하게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역내에서요. 미중 간의 전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 상황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지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미중 이 거대한 국가가 핵 보유국이기도 한 군사 대국인데요. 어떻게 이런 전쟁이 가능할까요? 핵 억제력이 여전히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의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종말을 예고하는 것 같은 어두운 예견을 해주셨는데요. 왜 전쟁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도 될까요? 네. 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 가능성이 60-70%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50%요?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50%도 확률이 낮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쟁의 양상이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을 보면은요. 주요 강대국들 간의 세계 전쟁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전쟁이 크게 발발했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국제 질서가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과거 전쟁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소련도 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동맹국이죠. 그래서 과거 전쟁을 치렀던 국가들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핵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은 생길 것이고 이런 군사 충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에 있어서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핵무기가 아닌 무기로 전쟁을 치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시나리오는 꽤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미중 간의 전쟁 같은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중에 발언에 대해서 또는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루킨 박사님께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방금 전에
핵무기,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편승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다. 핵 보유국, 그리고 또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기로 인해서 완전하게 억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 체제가 없을 경우에 제 질문은 비핵화, 영내 비핵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단순한 북한 비핵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 감축과는 다릅니다. 무기 감축과는 다르고 핵의 역할을 하나의 정책적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이 지역의 핵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또 러시아가 계속해서 핵무기를 근대화시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핵화 체제를 영내에서 구축하는 것, 즉 비핵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바람직한가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연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캐스너 교수님 그리고 휴스 교수님께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미국이 다자주의적인 체제를 통해서 지역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입니다. 한국 전쟁을 한 번 치렀습니다. 저희는 제2차, 3차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안보 체제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잘 작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전쟁을 보면 보통 두 개 국가 간 또는 미국과 각각의 동아시아 이런 안보 동맹 국가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다자주의적인 체제를 동아시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동맹 관계를 볼 때 한미 그리고 한일 동맹 관계가 억제 효과를 한국 전쟁 이후에 수행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70년 동안은 평화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휴즈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발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또 여기에서 구분하신 내용을 보면 일본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즉 미국 중심적인 지역 질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다 선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한국의 정책 입안가들에 제공하겠습니까? 즉 일본이 시나리오 2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일본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선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이러한 다자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청중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기구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연장선상에서 국제기구의 지역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논의한 이후에 캐스너 교수님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having more a larger role for multilateralism means
네, 다자주의 기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자회담의 다자주의 체제도 도움이 됐었고요. 북핵 문제를 육자회담의 틀에 안에서 다루었었죠. 그래서 국제기구의 역할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다자주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낙관적일 거다라고 성공적일 거다라고 더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국과 북한 간에 좁아지지 않은 이견이 있고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북핵과 북한 정책에 관해서 좁아지지 않은 간극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자주의 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더 이를 통해서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컨센서스에 도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한 이슈, 북핵 문제 같은 것을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Any other responses from other participants? 네, 다른 발표자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우선 다자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대해서 영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관한 겁니다. 첫 번째 다자주의와 관련해서는요. 캐스너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전망은 물론 이견이 많아서 항상 100% 낙관적이만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또한 다자주의 체제로 가더라도 미국을 배제한 다자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과 안보 동맹국들과 중국 측의 동맹국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잘 안 들렸나요? 네. 그래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요. 우선 영내 국가들은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기여는 매우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역할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네, 어느 경우가 됐든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좀 더 협력적이고 덜 경쟁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영내 국가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영내 국가들은 다자 안보 협력을 더욱더 촉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 간의 다자주의 협력을 추진했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점점 확대하고 있죠. 2030년이면은 뭐 경제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시아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3자 관계에 일본이나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포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이 공동의 목소리를 강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영내 국가들이 더욱더 영향력 행사를 하면서
좀 더 미중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꼭 중국과 미국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타 국가와 연대를 통해서 지역 내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재적 교수님께서 네, 휴 교수님과 푸 교수님, 즉 일본과 중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두 교수님 중에서 한 분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질문이 일본과 한국이 보다 다자주의적, 자유주의적 그 시나리오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요. 지금까지의 사실 역사를 보면 이들 국가가 사실 좀 실망스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계가 사실 심하게 악화되어 왔습니다. 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나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일본, 제가 뭐 일본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공동의 전략적인 이해를 감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동일한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한국은 훨씬 더 북한, 대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대중관계 등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훨씬 중국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우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항상 수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또 각각의 양자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을 예를 들어서 과거사와 관련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를 들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측과도 관련하여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관계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일본 측에서는 보수주의적 시각에서는 한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과는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듯이 많은 비판이 상호 오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의 역할이 물론 매우 중요하고 주요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바로 이들 한일 관계를 다시 긴밀하게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것이 지속 가능하거나 또 편리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양국 자체가 자체적인 책임을 갖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운명을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일 관계를 즉 양자 차원에서 보다 강화시키고 미국이 또 주요한 동맹국인 만큼 이들 두 개 국가가 함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일본이 이러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내 비핵화라는 개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면으로는 또 이런 핵 억제 쪽 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핵 억제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러한 의존 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전통적인 그런 군사력을 보다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맹관계와 관련해서
보다 미국 차원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미국의 어떤 양자주의적인 허벤스포크 방식의 네트워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만큼 그 관계 또는 그 접근 방식을 보다 공고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nd can I ask Professor Poo? 네, 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 I want to provide some sort of reactions about some of the more broader 보다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about like denuclearization. 비핵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단순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영내 전반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most desirable goal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목표 그리고 또 현실적인 단기적인 목표 또는 미래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Denuclearization of the region 이 지역 비핵화가 원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전 세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이지 않고 denuclearization might 이 generate 비핵화 new kind of 자체가 어떤 군비 증강 문제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될 겁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을 보다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긴장을 어떻게 더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이나 여러 공식적인 제도화된 국제 기구들이 지역 기구들이 동아시아를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어떤 민족주의 그리고 또 강대국 간의 경쟁 그리고 또 영토 분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또는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가 통합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세안 모델이나 보다 비공식적인 지역 차원의 협력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내에 보다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지역 차원의 공식적인 기구가 부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런 제도가 부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바람직한 목표와 단기적인 현실적인 목표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Professor Poo made a very good point 네, 표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about more long-term ultimate goal 네,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단기적인 성격의 목표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다른 토론자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오랫동안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는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공동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중국의 상황이 사실 우리가 과거 10년 전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세력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힘의 개인화, 또 힘의 집중화,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에서의 이러한 정치적인 시위, 탄압,
그리고 양안 관계의 긴장, 고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중국의 공식 언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우호적인 중국의 이미지 그리고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코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안 관계를 보거나 정치적인 자유를 홍콩 내에서 제약시키거나 또는 북경과 티벳 간의 문화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인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상충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공동 지도자 또는 지지자의 이미지와 어떻게 이게 부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푸 박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교수님 질문을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책임 있는 전 세계의 또 영내의 공동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우리가 목도한 중국의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이 상충되는 이미지를 어떻게 공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서로 부합하는 이미지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낙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은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낙관론을 견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 또는 미국을 차치하더라도 제 입장을 먼저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코-리더의 역할 또는 지지자의 역할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게모니적 비전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한편으로는 국내적인 목적에는 부합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민족주의적인 비전에 부합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할 때는 매우 비현실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몽상이라고 백일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진핑이 이미 집권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패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현실은 이 일을 반대할 거라는 겁니다.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시진핑 주석하에 중국 여러 국내 정책 그리고 또 통제권의 강화 이러한 생각이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경로를 생각해 볼 때, 궤도를 생각해 볼 때 시진핑 주석도 오늘날의 중국을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경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개방적인 생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answer. 네, 답변 감사합니다. Question from Professor Yuinte. 네, 유인태 교수님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휴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시나리오 1번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일본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2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는 일본의 지정학적 현상과 관련인 것 같습니다. 1번은 자민당, 2번은 민주당의 지지를 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미중 간의 경쟁이 더욱더 격화됨에 따라 일본이 시나리오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점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의 대중관계가 점점 심화되면서 미중 간의 한 편을 골라서 편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요. 우선 경제 차원에서는 일본이 시나리오 2를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드리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로 시나리오 2가 선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중국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한반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역할이 크고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또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산식으로 국제정치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미중 간의 긴장 수위가 점점 격화될수록에 일본이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2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압박이 커짐에 따라서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2가 편안한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죠. 또 일본도 이렇게 분산 전략을 취하고 또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할 여력이 있는가?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여력이 있는가?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지금까지 취했는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일본이 시나리오 1쪽으로 기울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에서 빠져나와서 2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많은 베팅을 했었습니다. 미국만 있다면, 그리고 미국이 또 안보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단순하게 더욱더 미국의 안보 전략에 편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안에 완전하게 편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2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 또는 타당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시나리오 1에 비해서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몇 년 동안 완전하게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면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1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매우 잘못된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더 이상 충분한 신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이 시나리오 3으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우파 같은 경우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고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힘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또 이런 동맹관계를 모두 단절해버리고 또 핵무기를 강화시키는 핵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의 열기가 더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토론인데 또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리고 유용한 정보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특히 참석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해외 연사분들께 네 분의 발표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지 시각은 아주 이른 아침이거나 늦은 저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최 측인 국회 미래연구원 감사드립니다. 동시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참석자분들께도 토론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